일리노이주의 한 정비사가 사고가 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출동했어요. 거꾸로 뒤집힌 포드 레인저에 다가갔을 때 갑자기 영감에 사로잡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가진 차만 봤겠지만 이 남자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차를 봤죠. 그리고 나서 포드 레인저와 포드 F150 두 대의 소형 트럭을 갖고 갔어요. 그렇게 이상한 새 차를 만드는데 6개월을 보냈어요. 이 차 두 대는 합쳐져서 한 대만 있는 것 같은 착시를 일으켰어요. 승객들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심지어 도로를 따라 운전하는 것도 법적으로 승인되었어요. 맨 위에 있는 4개의 바퀴가 도로 위의 바퀴와 나란히 자체적으로 회전하는 상황에서 그는 운전하는 곳마다 혼란을 일으켰죠. 네, 완벽하게 주차해놔도 꽤 이상해 보였어요. 채소 섭취의 중요성은 많은 도매 회사들이 잠재적인 구매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버즈아이라고 불리는 한 회사는 그걸 다음 단계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완두콩 모양의 차를 만들었죠. 오프로드 고카트의 차대 위에 만들어졌고 폭스바겐 비틀의 부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장난감 같아 보이지만 사실 아니에요. 작은 혼다 엔진이 장착된 이 작은 부릉부릉거리는 초록색 완두콩은 시속 10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유일한 목적이 광고여서 도로 어디에서도 볼 순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광고로부터 많은 명성을 얻었죠. 소문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상한 차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했다고 해요. 1964년 미니모크라고 불리는 작고 가벼운 지프가 미국에서 디자인됐어요. 영국의 지형에 잘 맞을 거라는 믿음으로 영국에 그걸 제공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는 낮은 지상고 때문에 거절당했고 열려있는 사이드 도어가 영국 날씨에 적합하지 않았어요. 후에 따뜻한 기후의 포르투갈과 호주에 제공되었어요. 이 차는 관광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어요. 하지만 사륜구동 같은 재미있는 활동을 위한 다른 용도가 없어서 인기를 잃었죠. 그럼에도 전기 엔진의 도움으로 재기하고 있어요. 뭐 놀랄 것도 아니에요. 이제 간격이 더 높아졌고 좌석이 더 편안해졌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하거든요. 차 가격은 약 2,800만 원이에요. 20세기 초에 차들이 거리를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일부는 증기로 작동되었는데 엄청 시끄러웠어요. 심지어 전기자동차도 있었지만 도시 밖에서는 전기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 데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이상한 디자인이 있었어요. 1920년대 초 레얏 헬리카가 발명되었어요. 날개 없는 비행기라고도 불렸죠. 이 차는 운전자가 앞쪽에 앉고 승객 한 명은 뒤에 앉아요. 레얏 헬리카의 공기역학적 본체는 비행기와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차를 앞으로 밀 수 있게 앞쪽에 큰 프로펠러가 달려 있었고 주로 합판으로 만들어졌어요. 디자이너는 정상적으로 추가된 자동차 부품의 모든 무게가 불필요한 무게를 더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 당시의 강철은 다른 용도로 엄청나게 중요했고 가벼운 프레임이 그의 해결책이었죠. 무게가 약 250kg인 이 차량은 시속 171km까지 달릴 수 있어요. 엄청 환상적으로 들리겠지만 심각한 단점이 있었어요. 차가 엄청나게 시끄러워서 사람들은 귀를 보호하기 위해 실제 비행기 안에 있는 것과 비슷한 헤드기어를 써야 했어요. 도로 여행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놀랍게도 30대가 팔렸어요. 1940년대 연료의 부족으로 발명가들은 대체 운송 형태를 찾으려고 했었어요. 전기차는 지난 30년 동안 도면에 남겨졌다가 다시 고려되었죠. 그래서 새로운 전기자동차 로에프 일렉트리크가 1938년에 디자인되었다가 194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세 바퀴 달걀 모양의 차량으로 승객 한 명만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이 바퀴 달린 달걀은 배터리팩으로 구동되었어요. 완전 충전 한 번이면 이 작은 달걀이 101km까지 이동하는데 충분했었죠. 최고 시속 70km로 도로를 달릴 수 있었어요. 이 작은 차는 아주 가볍기도 해서 겨우 350kg이었어요. 제게 그런 차가 지금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무 주차장이나 비집고 들어가게요. 보너스로 이 차는 시야가 270도로 사각지대가 없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기를 끌지 못했고 단 하나만이 만들어졌습니다.
독일의 공학은 자동차와 함께 항상 높은 수준에 있었어요. 그리고 암피카라는 한 모델은 이들을 다른 차원으로 이끌었어요. 물속에서 운전할 수 있고 배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동차였어요. 도로에서는 수수한 속도로 주행하는 동안 바퀴는 정상보다 약간 낮았지만 일단 물에 들어가면 앞바퀴가 방향타로 작동되었어요. 최대 7노트의 속도로 항해할 수 있었죠. 디자이너들은 그게 최고의 배나 자동차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도로에서 운전하는 최고의 배, 그리고 물 위에서 항해하기에 가장 좋은 자동차라고 광고했죠. 사실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는 꽤 괜찮은 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부두에 대고 있어도 누수가 없었다는 것에 놀랐어요. 이 차는 인기를 얻었고 1960년대에 거의 4,000대가 팔렸어요. 심지어 자동차 산업에 몇몇 더 많은 모델의 보트카에 영감을 주었죠. 리무진을 빌려보고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리무진이 비행기와 합쳐지면 어떨까요? 한 남자가 727 비행기에 대한 사랑과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합치고 싶어 했어요. 우선 그는 비행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몸체에서 날개와 꼬리를 제거하고 비행기의 몸을 메르세데스 벤츠 버스에 붙였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가장한 일반 버스죠. 16m로 뻗은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리무진이 되었어요. 40명이 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지만 여전히 시속 200km로 달릴 수 있어요. 조종석은 대부분 보존되어 있지만 당연한 이유로 운전하기 위해 핸들은 교체됐어요. 원래의 접이식 계단은 여전히 작동하면서 보잉 리무진에 탑승하는 승객들을 환영해줘요. 놀랍게도 이것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걸로 등록되어 있고 여러분은 이 1톤짜리 리무진을 빌릴 수도 있어요. 20세기 초에 자동차 엔진은 훨씬 더 효율적이게 됐어요. 그리고 저렴한 휘발유의 이용 가능성으로 자동차가 제대로 발전하기 시작했죠. 1927년 자동차 디자이너들은 뭔가 정말 고급스러운 걸 발명했어요. 부가티 로얄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자동차 중 가장 고급스러워요. 길이 6.4m, 무게 3,000kg으로 오늘날 생산된 세단의 평균 무게의 거의 2배예요. 하지만 이게 만들어졌을 당시 전 세계 경제는 큰 쇠퇴를 겪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호화로운 차는 성공하지 못했고 심지어 유럽의 왕족들도 그런 사치스러운 구매에 관심이 없었어요. 25대를 만들 계획이었지만 관심이 사라지면서 3개만 팔렸어요. 결국 7개만 만들어진 채로 생산 라인은 중단됐어요. 엔진 설계는 프랑스 항공기 엔진에 기반을 두었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커요. 하지만 부가티 로얄의 실패에 이어 나머지 엔진들은 프랑스 철도 시스템을 위해 새로 건설된 고속철도 차량에 재사용됐어요. 1930년에 발명가인 존 아키발드 퍼브스는 미래의 고속 차량이 될 것이라고 믿는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든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었죠. 존은 이 똑똑한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전기로 달리는 외바퀴 차량인 다이너스피어를 만들었어요. 이 3m 높이의 외바퀴는 격자철로 만들어졌고 가죽으로 덮여 있었고 무게는 약 450kg이었습니다. 운전석과 모터는 휠에 연결되어 장착되었어요. 처음에는 운전자가 어느 한쪽으로 기댈 때만 방향 조종이 가능했지만 나중에는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핸들을 구현해냈어요. 시속 50km까지 도달할 수 있었죠. 해변에서 할 수 있는 재미있는 활동으로 관심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8석으로 수정된 버전도 제작. 바퀴는 재발명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최근 자전거가 다시 발명됐어요. 네모난 바퀴가 달린 자전거가 있는데 이 자전거는 멋진 박물관에 보관된 현대미술품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작동하는 일상적인 교통수단이에요. 그리고 원활하게 작동해요. 이 이상한 자전거의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 네모난 바퀴는 실제로 회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퀴의 디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퀴 바깥쪽에 트랙이 장착되어 있고 이 트랙이 바퀴가 아니라 프레임 전체를 움직여요. 따라서 라이더가 페달을 밟으면 트랙이 움직이며 프레임 주위를 회전해요. 러닝머신을 연상시키는데 사실 러닝머신과 이 사각형 바퀴는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요. 이 발명품은 꽤 안전해 보입니다.
이제 이 이상한 U자형 로봇을 보세요. 이 로봇의 용도는 뭘까요? 프랑스 회사 와이브러쉬가 개발한 이 새로운 칫솔은 치아를 꼼꼼하게 닦아준다고 주장해요. 일반적으로 치과 의사들은 하루에 2번 약 2분 동안 치아를 닦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 칫솔을 사용하면 시간을 조금 절약할 수 있어요. 이 장치는 단 10초 만에 모든 치아를 닦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소비자 가전 전시회에서 처음 소개된 이 칫솔은 현재 미국 고객을 위해 아마존에서 판매 중이고 35,000개의 부드러운 나일론 필라멘트가 모든 치아를 45도 각도로 동시에 닦아줘요. 미국 치과의사협회는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해서 하루 2번 2분간 양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와이브러쉬는 4년에 걸쳐 치과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개발됐고 성인용과 아동용 사이즈로 제공됩니다. 자동차 색상을 변경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만 곧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색이 바뀌는 자동차를 만나보세요. 오늘은 파란색을 원하시나요? 문제 없습니다. 빨간색이 더 좋으시다고요? 간단합니다. BMW는 약 1년 전에 컨셉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단색 컨셉에서 불과 1년 만에 다양한 색조의 진정한 무지개로 바뀌었어요. 이 전기 스포츠 세단 컨셉을 확인해보세요. iVision D라고 불리는 이 컨셉트카는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가상비서와 앞유리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온갖 멋진 기술이 적용된 미래를 살짝 엿볼 수 있는 모델이에요. 게다가 작년 컨셉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풀컬러 버전의 이 잉크 기술까지 적용됐어요. 진짜 멋지죠?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똑똑한 사람들이 멋진 새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실제로 손끝에 땀에서 약간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졸고 있는 동안에도 작동해요. 작동 방식은 휴대폰에 타이핑을 하거나 피아노를 치는 것처럼 손가락 끝으로 물체를 터치하는 거예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테스트 결과 엔지니어들은 이 장치를 10시간 동안 착용하고 잠자기 상태로 있으면 하루 종일 전자시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약 400mJ의 에너지입니다. 꽤 대단하지 않나요? 영국에서 약 3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생맹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랍죠? 생맹은 남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나며 남성 12명 중 1명이 생맹이지만 여성도 200명 중 1명이 생맹이에요. 기본적으로 생맹은 우리 뇌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망막 원추세포가 빛에 반응하는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생맹은 모든 색이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색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10년이 넘는 연구와 테스트 끝에 놀라운 앵크로마 선글라스가 탄생했어요. 이 선글라스에는 특정 빛의 파장을 걸러내는 렌즈가 있어 겹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생맹인 사람들도 마침내 세상을 다채로운 색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이 발명품은 정말 멋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네요. 하지만 최근에는 더 멋진 안경이 발명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뛰어난 연구진이 시각장애가 있거나 시력이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든 안경이에요. 이 증강현실용 안경은 착용자에게 주변 환경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을 자신감 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기술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삶을 최대한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우리 모두 플라스틱 쓰레기가 큰 문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에 들어가면 온갖 방식으로 해양 생물과 환경을 망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보세요. 프라하 화학기술대학교의 과학자들이 자체 추진 마이크로 로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로봇은 적혈구 크기만 한데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이동하며 미세 플라스틱을 먹어 치웁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녀석들은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 사진에서 마이크 로봇을 나타내는 파란색 점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위험한 플라스틱이 분해되고 가시광선을 이용해 환경이 정화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언급된 이전의 모든 아이디어와 달리 이 아이디어는 성공하지도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과거에는 남성들이 바다코끼리 콧수염과 수염 콤보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트렌드가 그렇듯이 스타일은 사라졌죠. 갑자기 깔끔하게 면도하는 것이 완전히 멋있어졌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누가 그런 아침 루틴을 할 시간이 있을까요? 그래서 동네 이발소에서 들러 간단히 면도를 하고 구두를 닦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유일한 문제요? 이발사는 한 번에 한 명의 고객만 응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천재가 단체 면도기를 고안해냈습니다. 남성들이 나란히 앉아 기계가 모든 얼굴에 거품을 한꺼번에 분사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런 다음 거대한 면도날이 들어와서 모든 수염을 한 번에 다듬어주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한 번에 12명을 면도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인생의 대부분의 일이 그렇듯 몇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기계가 다양한 얼굴 모양에 적응하지 못해 일부 남성은 면도가 고르지 않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요? 거대한 면도날의 배인 상처와 찰과상이죠. 아야! 콧수염 관련 발명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남성들이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제대로 된 신사라면 잘 다듬어진 콧수염이 성공의 열쇠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염이 많으면 책임감도 커지는 법. 남성은 자신의 소중한 수염을 뜨겁거나 거품이 많은 음료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수 있었을까요? 영국 도예가 하비 아담스가 발명한 콧수염 컵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루벤 홀린스헤드는 1890년에 더 나은 발명품, 즉 신사가 먹고 마시는 동안 콧수염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콧수염 보호대를 발명해 특허를 받았습니다. 약간 고통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완벽한 콧수염을 위해선 뭐든 할 수 있죠. 팁 문화는 나라마다 다른데요. 미국에서는 팁을 주지 않는 것이 극도로 무례한 행동이지만 일본에서는 팁을 주는 것이 극도로 무례한 행동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그런데 50년대에 자동 팁 요청기가 발명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떻게 광고했을지 궁금하네요. 아마 게으른 호텔 벨보이들을 위한 최고의 발명품, 자동 팁 요청기를 소개합니다. 같은 문구였을 거예요. 이제 팁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눈살을 찌푸릴 필요 없이 기계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요. 라고 말했겠죠. 자, 농담은 제쳐두고 이 기계의 역사를 살펴볼게요. 이 기계는 러셀 E. 오크스라는 아마추어 발명가가 만들었어요. 이 기기에는 인공 손과 현금 상자가 장착되어 있고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준 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판매 불가 표시를 깜빡이고 다음 팁을 받으면 됩니다. 로봇이 돈을 가져가는데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왜 필요하겠어요? 조종사들이 이상한 소음과 특이한 진동을 알아차렸을 때 비행기는 겨우 25초 동안 공중에 있었어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죠. 엔진 서지가 계속됐어요. 그리고 비행 시작 1분 남짓 비행기가 914m에 도달했을 때 두 엔진은 모두 고장나버렸어요. 처음엔 오른쪽, 2초 후에는 왼쪽. 조종사들은 방금 출발한 공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동시에 엔진 재시동을 시도했어요. 아무것도 작동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승무원들은 비행기를 아래로 떨어뜨려 수평 비행을 하기로 했어요. 발공할 수 있는 속도를 내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랐죠. 하지만 곧 공항에 도착하지 못할 거란 걸 깨달았어요. 비행기가 추락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때 고트레라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비행이 시작되기 전날 아침은 평소와 같았어요. 정기적인 비행 절차에 날씨도 좋았죠. 비행 승무원들은 경험이 풍부한 조종사들이었어요. 8,00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의 소유자인 44살의 덴마크 기장과 3,000시간 근무를 한 34살의 스웨덴 출신의 부조종사였어요. 그렇다면 잘못될 게 뭐가 있었을까요? 비행기 자체는 거의 새 거였어요. 다나 바이킹이라는 별명을 가진 맥도널 더글러스 MD-81이었죠. 1991년 3월 16일에 첫 비행을 했어요. 그 운명의 날까지 항공기는 겨우 9개월 동안 운항되었어요.
122명의 승객과 7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스칸디나비아 항공 751편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폴란드의 바르샤바로 가는 정기 비행편이었어요. 도중에 이 비행기는 덴마크 코펜하겐에 정차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는 스케줄에 따라 스톡홀름에서 이륙했어요.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 47분이었죠. 하지만 그때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큰일이 난 상황이었어요. 이 모든 것은 출발하기 전에 끔찍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에요. 전날 밤부터 시작됐어요. 그 비행기는 취리히에서의 비행을 끝내고 스톡홀름 공항에 도착했어요. 밤 10시 9분이었어요. 비행기는 바깥 게이트에서 밤을 보냈어요. 추운 날씨였죠. 기온이 섭씨 1도까지 떨어진 얼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건 비행하는 동안 냉각된 거의 2,700kg의 차가운 연료가 여전히 날개에 위치한 탱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객실 밖의 공기 온도가 섭씨 영하 52도에서 영하 62도까지 다양했던 순항 고도에서 비행기가 비행했기 때문에 연료가 차가워진 것이었죠. 취리히에서 시작된 비행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이어졌어요. 자정이 얼마 지나지 않아 비행 기술자가 항공기를 점검하러 왔어요. 그 남자는 착륙 장비에서 약간의 진창이 된 눈을 제거해야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걸 조사할 수 없었어요. 새벽 2시쯤 떠날 때 그는 날개의 윗부분을 덮고 있는 얼음을 발견했어요. 아침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날개 위에 투명하고 거의 보이지 않는 얼음층이 형성되었어요. 비행기는 오전 8시 30분경에 게이트를 떠나야 했어요. 출발 1시간 전에 비행기를 책임지고 있는 정비사는 일부 얼음이 날개 아래를 덮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날개 위에 얼음이 없는지 확인하기로 했죠. 그는 사다리에 올라 한쪽 무릎을 날개 위에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날개의 앞부분을 만지기 위해 앞으로 구부렸어요. 얼음은 없었고 약간의 질퍽한 얼음만 있었어요. 정비사는 엔진 중 하나에 있는 공기 주입구가 괜찮은지 확인하기로 했어요.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직후 직원들은 비행기에서 얼음을 제거하기 위해 1000리터 이상의 얼음 제거액을 사용했어요. 정비사는 비행기의 기장과 상의했고 직원들에게 날개 밑부분의 얼음도 제거하라고 명령했어요. 결국 거기서 약간의 얼음을 보긴 봤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날개의 꼭대기에 투명한 얼음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절차를 끝낸 후 정비사는 캡틴에게 보고했어요. 다 됐어요. 얼음 제거가 끝났어요. 많은 눈과 얼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게 깨끗해요. 기장은 정비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비행 사전 절차를 진행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향해 달렸어요. 엔진에 얼음 방지 시스템이 켜져 있었고 어떠한 오작동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몇몇 승객들은 나중에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날개 윗부분에서 얼음이 미끄러지는 걸 봤다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비행기는 지상을 떠나 평소처럼 스톡홀름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륙 직후 간과되었던 얼음 조각 몇 개가 떨어져 나갔어요.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어서 이게 비행기의 양쪽 꼬리 근처에 있는 엔진 팬을 들이받았고 날개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치솟게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들 아시는 대로예요. 그러던 중 객실 어딘가에서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페르 홈버그 기장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처음에는 뒤 보조석에 앉은 승무원에게 오른쪽 엔진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알렸어요. 그녀는 다른 승무원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러곤 제복을 입지 않은 기장이 조종실로 달려가 자신이 조종사를 도울 수 있는지 물었어요. 부조종사는 그에게 비상 점검표를 주었고 기장은 그에게 보조 동력 장치인 비행기 꼬리 부분의 작은 가스 터빈을 작동시켜달라고 했어요. 홈버그의 조언과 도움은 아주 유용했지만 비행기와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에 충분했을까요? 비행기가 270m 상공에서 구름을 벗어났을 때 조종사들은 공항으로 돌아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즉각적인 비상 착륙이 불가피했어요. 보조하고 있던 기장은 승무원들에게 명령을 전달했고 그들은 승객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의 북쪽에 넓은 들판이 있었어요. 하지만 기장은 그곳에 가기엔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날고 있는 방향으로 숲이 우거진 지역에 있는 훨씬 더 작은 들판을 선택했어요. 그곳은 스웨덴 우플란드에 있는 고트르에라 마을에서 멀지 않았어요. 부기장이 날개를 늘리기 시작했을 때 비행기는 지상에서 겨우 420m 위에 있었어요. 55m 높이에서 선장은 스톡홀름 관제소에 우리는 땅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7초 후 비행기는 나무 몇 그루에 부딪혔고 오른쪽 날개의 큰 부분을 잃었어요. 그때쯤 착륙기어는 이미 나와 있었고 속도는 시속 224km로 줄어들었어요. 잠시 후 비행기의 꼬리가 땅에 부딪혀 부러졌어요. 비행기는 여전히 빠른 속도로 들판을 가로질러 계속 미끄러졌어요. 주 착륙 장치가 들판에 흔적을 남기면서 비행기는 110m를 이동했어요. 어느 순간 비행기는 주 착륙 기어와 앞쪽 착륙 기어를 잃었어요. 동체는 세 부분으로 부서졌고요. 기적적으로 불은 나지 않았어요. 추락 현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비행기가 산산조각 나 있고 부품이 들판에 흩어져 있는데 비행기에 탑승한 129명 모두가 살아남았다는 게 믿기 어려워요. 기적 같아요. 하지만 이건 또한 승무원의 빠른 대응과 승객들에게 정확한 지시를 내린 덕분이에요. 그들은 당황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살기 위해 제때의 충격 방지 자세를 취하라고 말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4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승객들이 스스로 비행기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고가 기적이라는 별명을 얻은 건 당연하네요. 하지만 비행기는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았어요. 9개월 된 비행기는 너무 심하게 손상되어 바로 폐기되었어요. 모두가 승무원들의 조치를 칭찬했어요. 착륙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능숙하게 진행됐죠. 특히 급속도로 매우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기장은 훈련 중에 얻은 기술들을 시험해보도록 강요받은 조종사는 거의 없다는 걸 본인도 인정했어요. 적어도 이 정도로 말이죠. 그는 승무원들이 자랑스러웠고 모두가 살아남아 안도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상업용 비행기를 조종하지 않았어요. 동물은 세상을 우리와 다르게 본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비둘기는 실제로 인간보다 더 나은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럼 동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뱀부터 시작할게요. 뱀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 우리와 완전히 달라요. 뱀의 주둥이에는 적외선에 민감한 특수 수용체가 있어요. 이를 통해 온혈 포유류의 복사열을 볼 수 있죠. 이제 소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덩치 큰 동물은 사람처럼 색을 잘 보지 못해요. 소는 망막에 필요한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붉은색을 볼 수 없어요. 따라서 파란색과 녹색의 변형된 색만 인식할 수 있어요. 또한 누군가 뒤에서 다가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파노라마에 가까운 시야를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볼 수 없는 영역이 바로 뒤쪽이죠. 따라서 소에게 몰래 다가갈 때는 반드시 미리 주의를 줘야 해요. 말은 눈의 위치 때문에 얼굴 바로 앞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즉 바로 앞에 있는 사물을 볼 수 없다는 뜻이죠. 또한 사람만큼 많은 색을 보지 못해요. 소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세계는 대부분 녹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불쌍한 녀석들. 물고기의 눈은 자외선 수용체, 그리고 사람보다 더 구형인 수정체를 가지고 있어요. 덕분에 거의 360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죠. 색의 경우 인간과 같은 색을 모두 볼 수 있지만 수중에서는 빛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빨간색과 그 음영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요. 심해 물고기는 어둠 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반면 상어는 색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물속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새는 세상을 보는 아주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과 달리 새는 자외선을 볼 수 있어요. 이를 통해 같은 종의 수컷과 암컷을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더 잘 탐색할 수 있죠. 또한 새들은 집중력이 매우 뛰어나요. 예를 들어 매와 독수리는 들판의 작은 쥐 한 마리에 최대 1km 거리까지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비둘기는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으니까 포장 도로의 균열을 찾을 일이 생기면 비둘기에게 물어보세요. 비둘기는 340도의 시야를 가지고 있고 일반적으로 시력이 사람보다 2배나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비둘기가 정말 부럽네요. 곤충도 이상한 시각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파리는 수천 개의 작은 눈 수용체가 함께 작동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크게 볼 수 있어요. 게다가 모든 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볼 수 있어요. 또한 자외선도 볼 수 있어서 의사소통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꿀벌들도 나름의 문제가 있어요. 벌들은 빨간색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벌에게는 진한 파란색으로 보이죠. 얼마나 엉망일까요? 자, 쥐들이에요. 이 작은 쥐들은 빨간색을 볼 수 없지만 그게 가장 이상한 부분은 아니에요. 쥐의 눈은 저절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두 개를 보고 있어요. 벽에 부딪히지 않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고양이는 빨강이나 초록색은 보지 못하지만 갈색, 노란색, 파란색은 잘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시야가 넓기 때문에 사람보다 더 많은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밖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면 고양이는 닌자처럼 변신해서 사람보다 6배나 더 잘 볼 수 있어요. 고양이의 동공은 마법처럼 모든 조명에 적응해요. 이제 개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털복숭이 친구들은 빨간색이나 주황색은 볼 수 없지만 파란색과 보라색은 잘 구분해요. 게다가 40가지 회색 음영을 구분할 수 있어요. 쉬운 가지 색은 아니지만 여전히 인상적이죠. 비슷한 얘기로 개구리는 정말 까다롭게 먹어요. 움직이지 않는 음식은 먹지 않죠. 맛있는 벌레 뷔페에 둘러싸여 있어도 벌레들이 꿈틀거리지 않으면 눈도 깜빡이지 않죠. 그리고 개구리는 관찰력이 뛰어난 동물도 아니에요. 개구리에게 그림자처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카멜레온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주변의 모든 것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별들이 그렇듯 우리의 태양은 꽤 지루해요. 보세요. 특이한 게 없잖아요. 우주에는 수백만 개의 유사한 황색 외성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린 그걸 좋아하죠. 결국 우리가 가진 유일한 항성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니까요. 하지만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옛날 옛적에 태양에겐 쌍둥이가 있었어요. 아마도 사악한 녀석으로요. 그 녀석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자, 알아봅시다. 여기 거대한 분자운이 있어요. 가끔 암흑성운이라고도 불리죠. 여기에 가스, 먼지, 별더미로 가득 찬 성간 덩어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구름들은 명확한 경계가 없고 종종 이상한 형태를 취해요. 심지어 그중 일부를 육안으로도 볼 수 있어요. 맑은 밤하늘을 보세요. 은하수 전체에 걸쳐 있는 어두운 점 같아 보여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태양이 약 45억 년 전에 태어났어요. 태양은 이 분자운 중 하나에서 생겨났어요. 수십억 년 전 에너지의 파도가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게 모든 물질들을 모아 이 덩어리들을 밀집된 핵으로 압축했죠. 그때 원시성이 탄생했어요. 이 원시성은 미지근한 수소와 헬륨 공이에요. 그러고 나서 수백만 년이 지난 후 공 내부의 온도와 압력이 증가했어요. 그 결과 항성이 태어났죠. 태양이요. 하지만 이 분자운의 모든 게 태양으로 변한 건 아니에요. 남은 물질들이 새로운 항성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짐작하셨겠지만 점차 행성으로 변했죠. 지구를 포함해서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태양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항성과 함께 또 다른 항성이 태어났어요. 잃어버린 태양의 쌍둥이죠.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물질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린 이게 왜 존재한다고 생각할까요? 최근 과학자들은 별의 탄생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몇 가지 통계 모형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들은 많은 별들이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무리를 이루어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또는 형제가 한 명 이상으로요. 더 많은 연구 후에 과학자들은 분자운 안에 형성된 대부분의 별들이 동반자를 갖고 태어난다는 걸 확인했어요. 가끔 이 동반자들과 같이 지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작은 별이 큰 별 주위를 회전해요. 심지어 쌍성계, 삼중성계, 그리고 다른 항성계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서로 다른 길을 가기도 해요. 영원히요. 이게 아마 우리 태양에도 일어났을 거예요. 형제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가 아니라 어린 형제 자매들의 무리들이요. 그리고 비슷한 질량과 다른 특징을 가진 더 큰 쌍둥이도요. 하지만 그런 경우라면 잃어버린 쌍둥이는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의 가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따르면 이 쌍둥이는 보이는 것만큼 착하지 않을 거예요. 1980년대에 과학자들은 지구의 역사에서 특정한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2700만 년마다 우리 행성에 대규모 멸종이 일어났어요. 꽤 이상하죠?
지구 역사상 매 2700만 년마다 지구의 생물권을 영원히 바꾸는 어떤 종류의 재앙이 있어 왔어요. 마치 예정대로 주기적으로 뭔가가 일으킨 것처럼 말이죠. 그러자 천문학자 리차드 멀러는 이런 사건들을 야기하는 뭔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떤 천체 말이에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별은 어두워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외성일지도 모른다고 해요. 우리로부터 약 1.5광년 떨어진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이 별은 거대한 궤도를 그리며 태양 주변을 돌고 있고 이 궤도를 완성하는 데 대략 2700만 년이 걸려요. 그리고 태양 가까이 다가가면 완전한 혼란을 야기하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접근하는 동안 이 말썽꾸러기는 오르트 구름이나 카이퍼대에 있는 해성의 궤도를 바꿔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해성들이 우리를 향해 곧장 돌진하기 시작해요. 그게 지구의 충돌에 대량 멸종을 일으키죠. 공룡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 가상의 별의 이름은 네메시스예요. 고대 그리스 복수의 신의 이름이에요. 왜 우리에게 복수를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아마도 옛날에 태양이 분자운에서 거의 모든 먼지와 가스를 가져간 사실을 좋아하지 않았나 봐요. 태양은 꽤 큰 항성이 되었지만 쌍둥이는 어둡고 작았어요. 게다가 결국 외딴 곳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러면 누구나 짜증나죠. 과학자들은 이 미스테리한 네메시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가설을 제시했어요. 갈색이나 적색 외성일까요? 연료가 완전히 고갈된 별의 잔해일까요? 또는 별이 아니라 목성보다 더 거대한 떠돌이 행성일 수도 있을까요? 그게 뭐든 그 존재가 우리에게는 딱히 유쾌하진 않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범인을 찾으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는 실패했어요. 현재까진 네메시스의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최근의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대량 멸종 이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화석 기록을 좀 더 조사해보면 이 재앙들이 오히려 명확한 일정보다는 무작위로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과학자들은 네메시스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의심해요. 또 그런 비슷한 궤도를 도는 어떤 별도 아주 불가능할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오래 생존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요.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메시스는 온라인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많은 기사들과 뉴스에서 이걸 여전히 다양한 맥락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극적인 사건들, 그러니까 소행성 낙하, 쓰나미 등등을 이 신비한 별에 대한 걸로 기록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모든 게 전형적인 도시 괴담같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걸 잊지 말자고요. 네메시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태양에게 쌍둥이가 없었다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우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여전히 관련이 있어요. 대부분의 별은 혼자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 태양계에 형제가 있었을 확률은 여전히 매우 높아요. 둘째로 이 잃어버린 쌍둥이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오르트 구름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이건 우리 태양계 바깥쪽 한계에 있는 거대한 구름이에요. 많은 해성과 멋진 바위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제 과학자들은 이 구름에 우리 태양계의 탄생 이후에 남은 모든 것들의 다양한 잔재와 파편이 저장되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거대한 과거의 박물관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오르트 구름에서 과학자들이 뭔가 흥미로운 걸 알아챘어요.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너무 무거운 것 같아 보여요. 오르트 구름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현재 태양계 행성에 대한 모형과는 일치하지 않아요. 너무 무거워요. 안에 뭔가의 잔해가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태양계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뭔가가 있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이 가능성이 있는 제2의 태양을 계산에 포함시켰을 때 딱 들어맞았어요. 사라진 퍼즐 조각처럼 잃어버린 쌍둥이가 오르트 구름의 무게 차이와 완벽하게 일치했죠. 그래서 맞아요. 태양에게는 거의 확실하게 쌍둥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있죠? 안타깝게도 이 별은 이미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탄생 이후 태양과 좋아요. 태양 2.0은 겨우 몇백만 년을 같이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헤어져야 했어요. 이 두 번째 쌍둥이는 우리로부터 수백 광년 떨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은하수 어디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이론적으로는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꽤 어려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태양과 비슷한 나이에 모든 별들을 은하수에서 찾아야 해요. 그리고 이런 별들의 목록을 만든다고 해도 다음은요? 어떤 게 진짜 태양의 쌍둥이였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쌍둥이는 파리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파리는 아시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늘날에는 남극 대륙과 몇몇 섬을 제외하고는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살고 있습니다. 파리는 인간을 따라 바다를 여행했지만 결코 혼자서는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없는 황야와 사막에서는 파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파리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파리가 왜 팔다리를 문지르는지에 대한 의문은 해답이 없습니다. 파리가 팔다리를 문지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파리는 몸 전체에 털이 있습니다. 팔다리의 털은 날고 먹이를 찾는 등 파리가 하는 모든 일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리는 틈만 나면 팔다리를 문지릅니다. 파리의 팔다리는 민감하며 한 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팔다리에는 미각 수용체가 있어 파리는 발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리는 잠재적인 먹잇감에 착지하여 주변을 돌아다니며 먹이를 먹기 전에 좋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파리는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액체로만 먹이를 섭취하고 마십니다. 파리는 다음 먹이로 고른 음식이 고체일 경우 특별한 의식을 통해 먹을 수 있게 만듭니다. 파리는 곧 먹게 될 음식에 소화액을 역류시키고 그 소화액을 이용해 마실 수 있는 가장 작은 조각으로 잘게 부숴버립니다. 또한 소화액을 뱉어내면 위장에 새로운 먹이를 위한 공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파리가 음식에 앉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첫째, 파리는 음식에 소화액을 흘리기 때문에 이미 역겹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지만 더 있어요. 파리는 모든 곳에 착륙하며 항상 꽃에만 앉지는 않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파리는 특히 썩은 음식물, 쓰레기통과 같은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파리의 팔다리는 그런 곳에서 모든 병균과 미생물을 수집해요. 파리가 음식에 착지하면 그 병균은 음식을 옮깁니다. 파리가 옮기는 미생물 중 일부는 콜레라나 장티푸스와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원리를 증명하기 위해 한 실험도 있었습니다. 2개의 그릇이 있었는데 한 그릇에는 향신료의 일종인 붉은 가루가 들어있고 다른 그릇에는 흰쌀밥이 들어있었습니다. 파리가 들어와서 향신료 그릇에서 밥그릇으로 이동하기를 반복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밥그릇은 붉은 향신료로 뒤덮였습니다. 이제 무해한 향신료가 더러운 것, 밥은 여러분의 저녁 식사라고 생각해보세요. 따라서 파리가 음식을 밟거나 침을 뱉지 않도록 항상 음식을 덮어야 합니다. 식사 중이라면 반드시 파리를 쫓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가신 파리가 샌드위치 위에 잠시 앉았다가 쫓아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빠르게 쫓아냈다면 안전하니까 샌드위치를 버릴 필요가 없어요. 또한 전문가들은 보통의 건강한 사람은 기생충을 퇴치할 수 있을 만큼 면역 체계가 강하다고 말합니다. 파리가 이리저리 기어다니고 팔다리로 간지럽히는 등 징그럽고 성가시긴 하지만 파리의 좋은 점도 있어요. 파리는 꽃의 수분을 담당하는데 꽃에서 꿀을 모아서 몸의 털에 묻힌 다음 꽃에 착지할 때 수분을 하죠. 또한 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구는 더 더러워졌을 거예요. 파리는 인간의 쓰레기를 재활용합니다. 파리는 새, 거미, 도마뱀, 개구리 등의 먹이가 되므로 생태계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파리가 없다면 이들 모두 멸종할 거예요. 발로 맛을 느끼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외에도 파리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이 더 있습니다. 파리는 수평 및 수직 표면을 모두 걸을 수 있으며 심지어 거꾸로 걸을 수도 있습니다. 파리의 발에는 작은 털이 있는 2개의 발바닥이 있고 이 털이 접착제 같은 물질을 생성하여 파리가 뛰어난 접지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파리는 독특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2개의 겹눈 안에 3,000개에서 6,000개의 혼눈으로 이루어진 큰 복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리의 눈은 움직이지 않지만 시야는 거의 360도입니다. 파리는 등 뒤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리는 어디에 있든 수천 개의 모니터 중 하나 또는 몇 개를 통해 여러분과 다른 모든 위험을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파리는 2개의 겹눈 외에도 이마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3개의 혼눈을 가지고 있으며 이 눈을 통해 파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파리의 반응 시간도 놀랍습니다. 파리 한 마리를 잡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궁금하신 적 있나요? 파리에게 우리는 나무늘보입니다. 파리는 우리에 비해 사물을 느린 동작으로 보기 때문이죠. 종마다 속도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거북이에게 우리가 보는 속도는 2배 더 빠를 거예요. 그리고 파리에게는 4배 더 느립니다. 동영상을 0.25배속으로 켜고 이 속도로 누군가 다가오는 걸 상상해 보세요. 파리가 우리를 보는 방식이죠. 따라서 탈출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파리는 날개가 한 세트뿐입니다. 하지만 한 쌍의 날개 외에도 빠르게 이륙할 수 있는 평형곤이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 평형곤은 2개의 날개 역할을 했어요. 이제는 이륙과 공중에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파리가 평형곤 중 하나를 잃으면 원을 그리며 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 날개가 모두 사라지면 더 이상 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파리의 날개는 분당 최대 1000회까지 뛰지만 시속 7km의 속도밖에 되지 않는 매우 느린 날갯짓을 합니다. 파리가 사람과 쓰레기가 많은 도시 지역에 사는 경우 거주지에서 멀리 날아가지 않고 1km가 조금 넘는 영역만 가지고 있어요. 시골 파리는 훨씬 더 탐험심이 강하며 한 번에 최대 11k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파리는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수명은 30일 정도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500에서 800개의 알을 낳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1000개가 아니라 한 번에 75에서 100개의 알을 낳으며 일생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알을 낳습니다. 알은 24시간 이내에 부화하며 알이 다 자란 파리로 변하는 데는 총 일주일이 걸리고 그 후에도 주기가 계속됩니다. 추운 기후에서는 이 과정이 2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목재파리는 중남미에 서식하는 가장 큰 파리종입니다. 최대 8cm까지 자랄 수 있어요. 또한 파리는 침대, 즉 좋아하는 잠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파리는 먹이의 원청과 가까운 곳에서 편안한 장소를 찾아 밤에 그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집안에 파리가 넘쳐난 적이 있다면 파리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할게요. 첫째, 파리가 무엇에 끌리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파리는 심지어 다른 파리의 냄새에도 끌려요. 파리는 놀라운 후각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파리가 한 마리라도 있다면 더 많은 손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파리의 흔적이 있다면 파리도 여러분을 찾을 겁니다. 벽과 표면을 깨끗이 닦아주세요. 다음으로 파리는 쓰레기와 썩은 음식물을 좋아합니다. 파리는 썩은 음식과 육류의 알을 낳아요. 따라서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뚜껑을 덮고 쓰레기는 밀폐된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물론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버리세요. 파리는 단 걸 좋아하고 시럽과 기타 단 액체를 좋아합니다. 또한 탄산음료와 식초도 좋아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액체는 잘 보관하고 무언가를 흘렸을 때는 항상 닦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모기는 더럽고 물이 새는 배수구에 숨어 사는 걸 좋아하며 거기서 박테리아를 먹습니다. 따라서 항상 배수구를 청소하고 새는 곳이 있으면 즉시 수리하세요. 또한 바닥, 천장, 벽에 갈라진 틈이 있다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 중 하나니까 틈새를 모두 막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화장지 색이 보통 흰색이라는 걸 알아차린 적 있나요? 하지만 이 색이 늘 최고는 아니었어요. 사실 1950년대 색이 있는 화장지들이 진열대에 불쑥 나타났었어요. 집주인들은 집의 인테리어와 어울렸기 때문에 분홍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심지어 검은색 화장지들을 구입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많은 의사들이 염색된 화장지에 있는 염료를 건강상 위험 증가와 연관시키기 시작했어요. 또 염료 때문에 물을 내렸을 때 색 화장지가 빨리 분해되지 않아 정화조가 막힐 위험이 커졌죠. 이것 때문에 흰색 화장지에 비해 기본 제조 및 소매 가격이 너무 높아졌었어요. 그래서 결국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했죠. 이제 이 화려한 패턴들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지에 관련된 장식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패턴들은 여전히 존재해요. 그러면 왜죠?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단지 마케팅 도구일 뿐이라고 해요. 제조업자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더 미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예쁜 장식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이 자신들의 브랜드를 우아함과 고급스러운 라이프스타일과 연관시킬 수 있게 하려고 하죠. 다음 설명이 더 실용적이에요. 이 패턴들은 화장지를 더 부풀려서 흡수력을 높여줘요. 푹신한 것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공중 화장실에는 왜 그렇게 거친 화장지가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가장 분명한 대답은 고품질의 화장지가 더 비싸기 때문이에요. 또 회사들은 품질이 낮은 화장지로를 구매한 걸 선호해요. 왜냐하면 화장지를 덜 자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결정은 또 도둑질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네요. 네, 사람들이 실제로 공중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훔쳐가요. 공중 화장실의 전등 스위치가 보통 밖에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아차린 적 있나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건설 회사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그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전기와 물은 위험한 조합이거든요. 그리고 전등 스위치는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전기가 흘러요. 물론 전문적으로 설치된 스위치에는 추가적인 안전 예방 조치가 많이 취해져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걸 선호하죠. 영국은 미국에 비해 전등 스위치 안전에 대해 훨씬 더 엄격한 규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런던에서 산다면 화장실 밖에서 전등 스위치를 더 흔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미국 대부분의 욕실은 독립적인 전기 회로를 갖추고 있어요. 우연한 감전의 경우 추가적인 안전을 제공해주죠. 전류에 변화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차단될 거예요. 이 세상에는 놀라운 조명 선택지들이 많죠. 하지만 신호등은 왜 빨간색, 녹색, 노란색일까요? 알고 보니 거기에는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요. 자동차 신호등이 있기 전에 기차 교통 신호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철도 운영자들은 흰색을 출발, 빨간색을 정차, 녹색을 주의하라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흰색이 그렇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왜냐하면 밝은 흰색 빛은 밤에 별로 쉽게 오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도 회사들은 흰색 대신 녹색이 출발을, 노란색은 주의를 의미하는 걸로 바꿨어요. 이 색들이 다른 색들과 쉽게 구별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이 전통은 자동차 신호등으로 퍼져나가 표준이 되었어요. 빨간색의 경우 파장이 제일 길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다른 색깔들보다 더 먼 거리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은 주의 표시로 선택되었어요. 왜냐하면 빨간색보다는 약간 짧은 파장을 갖고 있지만 녹색보다는 더 긴 파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 먼지가 많은 방은 어디죠? 보통 정답은 침실이에요. 하지만 왜일까요? 침실은 피부세포, 진드기로부터 먼지를 그리고 커튼, 침대 시트, 카펫의 직물에서 섬유를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반려동물이 있다면 털과 피부세포는 이 먼지투성이 파티에 상당한 양의 먼지를 더해줄 거예요. 다행히도 침실의 먼지를 덜 일으키게 만들어줄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는 매일 침대를 정리하고 청소기와 물로 정기적으로 그 구역을 청소하는 게 포함돼요. 카펫과 먼지가 쌓이는 경향이 있는 불필요한 가구와 장식품들을 없애는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또 커튼이나 침대 시트를 구입할 때 품질에 유의하세요. 직물이 느슨할수록 더 많은 먼지가 쌓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이 침실로 들어가는 걸 금지할 수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하지 않을 거죠. 현대의 공기청정기, 에어컨, 그리고 천장 선풍기는 여러분의 수면 공간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정기적으로 청소하세요. 그렇지 않았다가 만약 필터가 더러워지거나 털이나 다른 공기오염 물질로 막혀버리면 새로운 먼지들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먼지들이 결국 침실 표면으로 가게 될 거예요. 먼지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쓰레받기로 빗자루 가장자리를 청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이 지그재그는 미적인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를 빗는 데 쓸 수 있어요. 안경을 쓰고 난 후 귀 뒤에 이런 자국이 생긴 적 있나요? 가끔 이게 없어지는데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건 안경의 옆부분인 관자놀이가 머리에 맞게 조정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피부 자극이나 심지어 두통까지도 유발할 수 있어요. 만약 귀 뒤쪽으로 구부러져 있다면 두개골의 연약한 부분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 관자놀이 부분은 크기가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전문 안경사가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줄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강판은 수평으로 두고 쓸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당근이나 큰 치즈 덩어리를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만약 고트치즈나 모짜렐라 같은 부드러운 제품을 갈고 싶다면 갈기 전에 약 30분 동안 냉동고에 넣어 놓으세요. 또 청소를 더 쉽게 하고 치즈가 달라붙는 걸 방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용하기 전에 소량의 오일을 강판에 뿌려요. 그리고 이제 강판에서 가장 인기가 없는 부분을 살펴볼까요? 써본 적 있나요? 이쪽은 슬라이싱을 위해 설계된 거예요.
샐러드나 파스타를 위한 얇게 썬 야채 조각을 만들거나 감자칩을 얇게 썰기를 원한다면 꽤 편리해요. 그리고 이 작은 구멍들은 껍질을 벗기거나 아주 미세하게 갈기 위해 절개된 거예요. 강파는 다음 비식품 팁에도 꽤 유용해요. 만약 예산이 한정돼 있다면 아주 싼 세탁비누를 구입해 소량을 갈아 세탁제를 사용하는 대신 그걸 여러분의 세탁기에 바로 넣을 수 있어요. 냉장고가 문 여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이쪽에 경첩이 있어요. 반대편에 부착하면 문이 반대로 열릴 거예요. 하지만 혼자서 수리를 시도하기 전에 전원을 끄고 특정 모델의 냉장고에 대한 설명서를 읽으세요. 호일에 반짝이는 면과 칙칙한 면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나요? 많은 사람들은 빛나는 면이 열을 더 잘 가두기 때문에 어느 쪽이 위로 가고 아래로 가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제조 공정 때문에 두 면이 살짝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용도가 같아요. 호일은 부엌에서만 유용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잘 알려지지 않은 배터리 트릭이 있어요. AA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고 해봅시다. 걱정 마세요. 작은 AAA 건전지와 약간의 호일을 쓰세요. 한쪽 끝에 끼워 넣기만 하면 돼요. AA와 AAA 배터리가 모두 동일한 양의 전압을 전달하기 때문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중식 테이크아웃 음식 용기가 펼쳐져서 접시로 변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양쪽을 풀어주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중력이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종이판 용기의 옛 학명은 굴통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굴을 담기 위해 고안됐거든요. 애리조나에서는 저녁 7시 이후에는 욕조에 잠든 당나귀를 두지 않도록 하세요. 이건 1924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홍수 중에 발생한 사건 후에 말이죠. 한 상인이 종종 당나귀를 욕조에 재우곤 했었어요. 그때는 욕조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기 전 쉽게 움직일 수 있었던 때였어요. 그 운명적인 밤에 마을이 물에 잠겼을 때 잠이 든 당나귀는 급류에 떠내려갔어요. 마을을 항해했고 결국 1.6km 떨어진 계곡으로 가게 됐어요. 당나귀는 욕조에서 5도 가도 못하고 속절없이 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결국 그 불쌍한 당나귀를 구해줬어요. 하지만 구조하는 동안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했어요. 그들은 재빨리 새로운 법령을 만들었고 더 이상 욕조에서 자는 당나귀는 없게 했죠. 자, 이제 아시겠죠? 사모아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생리를 잊어버리면 아내가 남편을 당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후 공식적인 경고 조치가 내려져요. 다음에 남편이 잊지 않도록 충분한 메모들을 만들어 놓을 걸로 예상되죠. 하지만 만약 남편이 그 날짜를 또 무시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날짜를 잊을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1년의 강도 높은 인터뷰를 거쳐야 해요. 남편 건망증의 정당방위성에 따라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집에 갈 때까지 두고 보세요. 다시 애리조나로 갈게요. 여기서는 여러분의 땅에서 사화로 선인장을 제거하고 싶다면 특별한 허가가 필요해요. 허가 없이 그걸 없애버린다면 최대 3년 동안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이 선인장들은 20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엄격한 보존 노력이 시행되는 이유는 선인장이 35년이 되어야만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 헤라클레아의 해안 마을을 따라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도 양동이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걸로 모래성은 만들지 마세요. 해변가를 지나는데 위험한 요소로 공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변에 오실 때는 양동이는 집에 두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최대 3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길을 따라 운전하거나 숲을 가로질러 하이킹을 할 때 울타리, 장대 또는 심지어 나무에 그려진 이상한 보라색 표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 주에 걸쳐 이 표시들은 사유지에 침입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일반적인 경고 표지판 대신 이 물감을 쓰는 건 더 오래 지속되는 저렴한 대안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15개 주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시행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주에도 퍼질 걸로 예상되고요. 그러니까 이 표시들을 잘 지켜보세요. 어느 날 싱가포르 당국은 1년에 껌 치우는데 2억 원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게 의자와 테이블 아래에만 있는 것들도 아니었어요. 센서에 영향을 미쳐 지연을 야기하는 지하철의 중요한 곳에서도 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1992년에 껌은 공식적으로 금지됐어요.
법은 관광객들에게 더 관대했고 오직 적은 양만 그 나라에 들일 수 있어요. 또 치과 의사들은 치아 위생을 위해 껌을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어요. 공중 화장실 청결에 관한 또 다른 문제가 싱가포르에 있었어요. 당국은 전국에 걸쳐 지저분한 공중 화장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라는 명성에 오점을 남길 수 있었죠. 그들은 화장실 요원을 포함한 감시 시스템을 시행했어요. 이 사람들은 화장실을 감시하면서 깨끗한 화장실만 있도록 하기 위해 애쓰죠.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주들은 신고돼요. 여러분은 태국의 번화한 거리를 걷고 있다가 지폐를 떨어뜨렸어요. 바람이 지폐를 집어 날려버려서 여러분은 정신없이 그걸 쫓아요. 돈을 멈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워졌지만 발은 쓰지 않도록 하세요. 태국에서는 발이 낮고 더러운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폐를 밟는 것은 큰 범죄로 여겨져요. 태국 지폐에는 중요한 사람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밟으면 안 돼요. 지폐의 가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밟지 마세요. 안 그러면 감옥에 갇히게 될 거예요. 독일의 아우토반을 따라 차를 타고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곳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운전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 중 하나예요. 하지만 여행을 하다 보니 연료 탱크가 비어있다는 걸 발견했고 여러분은 차를 세우고 멈춰요. 다른 곳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서는 막을 수 있었던 위험으로 간주돼요. 기회가 있었을 때 연료를 채울 선견지명이 없었던 것에 대해 11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거예요. 아우토반에 대한 추가 규정에는 주차, 후진, 심지어 유턴도 금지되어 있어요. 40년대에 한 쌍의 피클 포장업자가 코네티컷에서 자신들의 상품을 팔고 있었어요. 이 피클들은 정확히는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여전히 오래된 상품을 팔려고 했었죠. 그들은 곧 잡혔고 미래에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법이 시행됐어요. 피클을 팔려면 피클이 튀어 올라야 한다는 새로운 필요 조건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먹어도 안전한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보존 방법이 발전하면서 이 법은 잊혀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어요. 뉴욕의 늦은 밤이고 여러분은 빠르게 가게로 뛰어가요. 신발을 신는 게 소용없어요. 이렇게 짧은 거리를 가는데 너무 많은 힘이 들잖아요. 하지만 길을 건너다 갑자기 경찰에 의해 처지당해요. 여러분은 아무 잘못도 한 게 없어서 혼란스럽지만 경찰들은 오후 10시가 넘도록 슬리퍼를 신은 죄로 여러분을 바로 체포해버려요. 이 규칙은 냄새나는 슬리퍼가 쥐와 다른 해충들을 끌어모은다고 믿어져서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잠옷 입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건조한 모래길을 가로질러 운전하고 있어요. 차 안에 뭔가 의심스러운 걸 숨기고 있어요. 관심을 끌지 않기를 바라면서 망설이면서 가고 있죠. 감자 마케팅 당국에 의해 차가 세워지면서 갑자기 걱정이 돼요. 그들은 차를 수색하고 여러분이 50kg 이상의 감자를 운반하고 있다는 걸 발견해요. 이 법은 1946년 심각한 배급 기간 동안 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어요. 그 이후로 그 법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건 2016년이 되고 나서였어요. 영국 국회의사당에 여행 갈 계획을 하고 있다면 갑옷은 집에 두고 왔는지 확인하세요. 1913년 아무도 금속 양복을 다 입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됐어요. 안전상의 이유로 만들어졌는데요. 법이 발효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랭커스터 백작이 처음에 이 판결을 무시했거든요. 하지만 1319년 이 법을 무시한 혐의로 그를 기소한 이후 의회에 갑옷을 입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 법은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스에는 시간의 시련을 견뎌낸 놀라운 역사적 기념물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기념물들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관광이에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은 역사적인 기념물에서 하이힐을 신는 걸 금지하는 것이었어요. 돌로 만들어진 극장인 오데오는 서기 161년에 만들어졌어요. 오늘날 보행으로 인한 뚜렷한 손상이 보여요. 그 피해 중 틈 사이에서 30kg의 껌도 발견했어요. 그러니 음식과 음료도 뾰족한 신발과 함께 금지해요. 여러분은 호주의 빅토리아주에서 연을 날리고 있는데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활동이죠. 하지만 경찰이 갑자기 나타나도 놀라지 마세요. 1966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만약 근처에 있는 누군가를 짜증나게 하면서까지 연을 날린다면 벌금을 물 수도 있는데 진짜로요. 꽤 큰 돈을 내야 해요.
하지만 호주의 크기로 볼 때 주변에 아무도 없는 연을 날릴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건 꽤 쉬울 거예요. 오클라호마는 개의 복지를 보살피는 게 아주 높이 평가되어서 개를 향해 이상한 표정을 여러분 동네에 강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도 혹시 취약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에겐 감시 시스템이 없어서 오늘 밤은 자기 전에 현관문 손잡이에 호일을 씌울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동안 누군가 몰래 들어오려고 했는지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호일이 살짝 찢어진 것 같아요. 누군가 여기 왔었던 거고 반드시 또 올 겁니다. 또 다른 옵션은 문 손잡이에 머그잔을 거는 거예요. 손잡이가 돌면 머그잔이 떨어지겠죠. 소음이 일어나 여러분이 잠에서 깨고 침입자를 저지할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의 주된 걱정거리는 최근에 어떤 방문 판매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옆집에서 일한다고 하며 여러분 집 화장실을 써도 되는지 물어봤죠. 여러분은 그때 거절했고 무례하게 군 것 같아 미안했지만 아주 현명한 조치였어요. 미국에서 절도 행각의 약 60%는 원래 알고 있거나 전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요. 그 판매원은 화장실에 가는 동안 집에 있는 무언가를 조정해서 다시 들어오기가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어떤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집의 구조적 짜임새를 확인하고 어떤 좋은 귀중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드디어 오늘 휴가 가시는군요. 집을 가능한 한 안전하도록 대비해 두어야 해요. 가득 찬 우체통은 강도가 목표물을 찾는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이웃이 여러분의 우편물을 챙겨줘야 해요. 깔끔하게 관리된 건물은 여러분이 항상 그곳에 있다는 분명한 신호예요. 여러분은 항상 잔디를 깎고 울타리를 다듬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는 동안 누군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채비를 해야 할 거예요. 만약 겨울이라면 집 주변에 그대로 있는 눈도 표적이 될 거예요. 이웃에게 부탁해서 최근의 활동을 보여주는 가짜 발자국을 만드는 것 또한 억제 효과가 있을 거예요. 훌륭한 최초 방어책으로 작용되는 많은 유형의 울타리들도 있어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겐 울타리를 따라 뾰족한 입에 관목이 있네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유주에 뛰어들어 날카롭거나 뾰족한 덤불에 떨어지면 즉시 불편함에 비명을 지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침입자가 있다는 게 이웃들에게 알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뭇잎들은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옷의 조각들을 잡아줄 거예요. 여러분은 여행 준비 일주일 전부터 미리 하루 종일 무작위로 커튼을 여닫았어요. 명확한 패턴이 없다는 걸 확신시켜서 여러분이 없는 동안 커튼을 열어두는 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재산을 정찰하고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강도들은 각 가정의 동태를 파악하느라 동네를 걷거나 운전하며 며칠을 보내요. 강도들이 정말 싫어하는 한 가지는 이웃의 감시예요. 범죄자들은 정찰을 시작하기 전에 조사를 하고 그런 곳들은 피할 거예요. 돌아오면 정리할 게 있네요. 이제 모든 고가의 전자제품을 창문에서 멀리 치우세요. 훤히 보이는 곳에 가치 있는 물건이 없도록요. 찬장이나 숨은 방 안에 넣으세요. TV는 걱정하지 마세요. TV는 너무 크고 옮기는데 힘이 들어요. 범죄자들은 아이패드와 게임 장치 같은 작은 장치들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보석 같은 작고 비싼 물건들은 상자에 넣고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두세요. 놀랍게도 아이방이 좋은 곳이에요. 도둑들은 장난감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인정했어요. 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선 전자장치에 있는 모든 일련 번호의 사진을 찍고 목록을 만들어두세요. 95%의 침입은 무력으로 이루어져요. 창문과 문을 보강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기꾼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뒷마당에 있는 모든 스툴, 의자, 사다리를 치우고 차고에 넣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에어컨 실외기처럼 더 높은 출입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거예요. 이게 강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데 보강할 필요 없이 쉽게 뗄 수 있어서 입구가 생기거든요. 이를 더 쉽게 만들어주지 마세요. 강도들은 1분 안에 약한 문을 부술 수 있어요. 더 많은 지지를 위해 나무 대신 금속 프레임을 설치하세요. 경첩과 잠금 장치는 도둑들이 포기할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걷어차여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야 해요.
자물쇠는 취약해서 숙련된 도둑이 쉽게 딸 수 있어요. 그걸 제자리에 고정시켜주는 간단한 보호잠금 장치가 그걸 꼼짝하지 않게 만들어줄 거예요. 차고 문에 있는 경첩들은 바깥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취약하며 경첩에서 핀을 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핀을 뺄 수 없게 조작 방지 핀으로 교체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고 머리 위 문은 도둑이 제일 먼저 접근하려는 곳 중 하나예요. 이 문에는 완전히 고정시켜주는 자물쇠가 없어요. 걸쇠에 자물쇠를 부착해서 트랙에 연결해서 제자리에 고정시켜두세요. 차고 문에는 이 옵션이 없으니까 롤러 바로 위에 있는 트랙 중 하나에 구멍을 뚫고 자물쇠를 달아주세요. 강도들은 그 집의 주인을 보호하는 충성스런 수호자인 개를 무서워해요. 한 조사에 따르면 도둑들이 침입한 대부분의 집에는 개가 없었던 걸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강도질하는 동안 주의를 끌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죠. 안타깝게도 여러분에게는 개가 없어요. 하지만 현관문 밖에 개의 밥그릇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도들은 물러날 거예요. 강도들은 자신들의 수법과 기술을 접목했어요. 범죄자 5명 중 4명은 목표물을 찾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구글 지도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요. 집 열쇠가 있는 사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도둑이 확대해서 정확한 측정을 함으로써 자신만의 열쇠를 만들기에 충분해요. 무선 네트워크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멀리 가 있는 동안 더 강력한 새 암호를 사용하세요. 물질적인 것들만 도난에 취약한 게 아니에요. 암호 및 액세스 코드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도 네트워크를 통해 도난당할 수 있어요. 또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장치가 감염될 수 있는 위협도 있죠. 구글 지도에서 여러분의 집이 보이는 걸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집 주소를 입력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거주지의 거리 풍경을 찾아보세요. 옵션 버튼을 누르고 문제 보고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집 이미지가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집을 빨간색 사각형으로 덮을 수 있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내 집 옵션에서 흐리게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세요. 며칠이면 처리될 거예요. 집에 없는 동안 라디오는 켜놓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도둑들은 집을 정찰하는 수법을 통해 라디오와 TV 소리를 확인해요. 돌아왔을 때 그게 여전히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죠. 결국 아무도 집에 없다는 걸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집에서 활동적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옵션은 여러분만의 오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발소리, 대화, 개 짖는 소리 등과 함께 주변 소음을 하루 종일 무작위로 재생하는 거예요. 불을 켜둔 채로 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스파이 활동을 하던 누군가가 특히 밤에 여러분의 집을 더 쉽게 알아차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전기세까지 도둑 맞게 될 거고요. 여러분은 막 휴가를 떠날 준비가 다 되었고 쓰레기를 버려야 해요. 만약 큰 상자가 있다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게 상자들을 부수세요. 최근에 받은 귀중품에 대한 단서를 숨기세요. 마지막 체크. 문은 다 닫았고 열려있는 창문도 없어요. 이제 드디어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림 같은 곳에서 즐기고 있더라도 거기 머무는 동안 사진은 폰에만 남겨두고 돌아올 때 인터넷에 올리세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사진을 공유한다면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게 무의미하게 될 거예요. 근처의 모든 범죄자들이 여러분이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연간 250만 채의 주택이 도둑맞고 있으며 현대적인 보안 시스템이 없는 주택은 침입당할 가능성이 300% 더 높아져요. 휴식을 마치고 돌아오면 여러분 집에도 하나 설치하는 게 좋은 생각일 거예요. 여러분, 편히 잘 쉬셨나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줄 어려운 과제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을 방문해서 각각에서 달리기를 시도해 볼 거예요. 제일 빨리 달릴 수 있는 곳과 겨우 걸을 수 있는 곳을 찾아봅시다. 지구에서 가장 빠른 사람인 우사인 볼트는 평균 시속 38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최고 속도는 더 빠른데 최대 시속 43km죠.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 우사인 볼트가 될 수는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10에서 13km의 속도로 뛰어요. 하지만 어쩌면 유명한 자메이카 단거리 주자의 기록을 깰 수 있는 행성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부터 해보죠.
다른 행성에서 달릴 때 어떤 게 여러분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까요? 하나는 중력이에요. 방문하는 행성에서 그게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여러분의 몸무게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이 더 무거울수록 더 천천히 뛰게 될 거예요. 게다가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의 다른 모든 행성에서는 부피가 큰 우주복을 입어야 할 거예요. 그것 없이는 생존 가능성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행성들의 극한의 기후 조건도 잊지 마세요. 엄청 춥거나 펄펄 끓는 듯 하거나 아니면 아주 그리고 진심으로 바람이 많이 불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의 놀라운 여행이 시작되려고 하니 안전벨트 매세요. 여행 일정의 첫 번째 행성은 수성입니다. 우주선의 창문을 통해 이 세계를 살짝 봤을 때 이 행성이 달과 섬뜩하게 비슷해 보인다는 걸 알아차릴 거예요. 하지만 잠시 후 그게 단지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수성의 모든 표면에 우주 암석이 남긴 분화구를 볼 수 있어요. 이게 행성에서 뛰는 여러분의 일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지도 몰라요. 이거랑 부피 큰 우주복이요. 이런. 하지만 이 보호장치 없이는 수성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이 행성의 온도는 극단적이거든요. 낮에는 섭씨 427도, 밤에는 영하 179도예요. 하지만 이 불친절한 행성에서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구에서 70kg이 나간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수성에서는 몸무게가 약 26kg 나갈 거예요. 그렇다는 건 부피가 큰 우주복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한다면 심지어 속도가 21km에 이를지도 몰라요. 여행 일정의 다음 행성은 샛별이라고도 불리는 금성이에요. 가까이 가는 동안 책에서 봤을 법한 푸르스름한 행성과는 아주 다른 세상을 보게 돼요. 착륙하기 전에 이산화탄소로 이루어진 초고밀도의 대기를 통과해야 해요. 그리고 우주선이 하강하는 동안 여러분은 두꺼운 황산 구름이 지나가는 걸 봐요. 두 행성의 크기와 밀도가 비슷해서 금성은 종종 지구의 쌍둥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금성에서는 지구에서의 몸무게와 거의 비슷한 62kg이라는 게 놀랍지가 않죠. 몸무게가 약간 적게 나간다 해도 우주복을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행성의 거의 같은 조건 때문에 지구에서보다 약간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거예요. 시속 약 14km로요. 화성에 대한 첫인상은 매우 춥다는 거예요. 이곳의 평균 기온은 섭씨 영하 62도 정도예요. 멀리서 봤을 때도 행성은 불그스름해 보여요. 화성 표면에 첫 발을 내디디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땅이 녹슨 색깔의 먼지로 덮여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공기에도 똑같은 미세먼지가 떠다니고 있어요. 어딜 봐도 황금색, 갈색, 황갈색, 그리고 심지어 녹색을 띤 색조들이 보여요. 이것은 흙을 구성하는 미네랄에 따라 달라요. 먼지층의 크기는 구역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약 2m 정도의 두께예요. 이러면 달리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겠는데요? 화성에서 여러분의 몸무게는 지구보다 훨씬 적게 나갈 거예요. 겨우 26kg이죠. 이것으로 여러분은 시속 19km의 놀라운 속도를 달성할 수 있어요. 챔피언 아닙니까? 지평선 위에 저게 뭐죠? 토네이도 같아 보이는데요? 먼지 폭풍인가요? 그렇다면 도망칠 시간이에요. 먼지 폭풍은 때때로 행성 전체를 뒤덮고 제일 큰 폭풍은 지구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목성은 토성도 마찬가지지만 가스상 거대 행성입니다. 그렇다는 건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데 목성도 너무 커서 1300개의 지구를 삼킬 수 있어요. 단단한 표면이 없단 뜻이에요. 목성에서 달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달리기 운동이 어떻게 보일지를 상상해야겠네요. 이 행성의 대기는 수소와 헬륨가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강하는 동안 두꺼운 갈색,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흰색 구름에 감탄해요. 이게 행성을 다채롭고 아름다운 줄무늬가 있게 만들어줘요. 목성에서는 몸무게가 177kg이 나갈 거예요. 서툰 우주복을 입고 그냥 그곳을 걸어 다니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이 행성의 표면을 밟을 수만 있다면 말이죠.
만약 달리기를 하려고 한다면 최고의 결과는 아마 시속 1.6이나 3km일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목성에는 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 속도가 시속 322에서 644km에 달해요. 저 고리들 보이시나요? 저건 토성입니다. 단단한 표면이 없는 또 다른 가스상 거대 행성이죠. 이 행성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온도와 밀도는 깊이 들어갈수록 변해요. 만약 여러분이 우주선에서 나와 토성의 표면을 밟기로 한다면 그냥 행성 안으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위에서 보면 마치 토성의 표면이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겉보기에는 단단해 보이는 황갈색 구체가 여러 겹의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눈에 보이는 바깥층은 암모니아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밑에는 황화수소 구름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안쪽 층은 물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비록 토성이 가스상 거대 행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몸무게는 75kg 정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건 행성의 중력이 지구의 중력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행성의 조건과 여러분의 부피가 엄청 큰 우주복 때문에 거기서는 약간 천천히 달리게 될 거예요. 시속 6km로요. 떠나기 전에 토성의 가장 유명한 특징인 멋진 회색, 베이지색, 황갈색의 고리에 감탄해요. 이 작은 고리 그룹들은 바위와 얼음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토성의 53개의 위성들 중 몇 개를 발견할 수도 있어요. 저건 타이탄이에요. 우리의 달과 심지어 수성보다 더 큰 얼음으로 덮인 세계죠.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위성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다음 행성은 청록색의 얼음과 가스 덩어리예요. 거대한 얼음 천왕성입니다.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행성의 표면에서 반사돼서 이 아름다운 색이 나는 거예요. 천왕성은 단단하지 않아요. 브레이크 밟으세요. 만약 우주선이 제 시간에 멈추지 못한다면 대기 상층부를 통과해서 행성의 얼음처럼 차가운 액체 중심부로 가라앉게 될 거예요. 여기서 달리기 실험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일지 상상을 해봅시다. 천왕성에서 여러분의 몸무게는 약 62kg일 겁니다. 그리고 온갖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실제로 괜찮은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요. 적어도 시속 13km.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얼마나 많은 배와 비행기가 실종됐는지 추정할 수 있나요? 그 실종의 원인이 인간의 실수나 날씨 현상인 걸까요? 알아봅시다. SS 코토팍시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배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아바나로 여행하다가 1925년에 사라졌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죠. 몇 년 후 1980년대에 난파선이 플로리다주 세인트 오거스틴에서 6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어요. 전문가들은 그게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베어렉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해양 생물학자들이 주축이 되어 행한 여러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 이 배가 실종된 SS 코토팍시라는 게 확인됐어요. 2020년 1월이었습니다. 어떻게 배가 다시 나타난 걸까요? 그리고 이 불가사의한 난파선은 버뮤다 삼각지대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곳에 와 있던 걸까요? 누가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용어를 생각해냈는지부터 봅시다. 실제로 지도에서 삼각지대를 정확히 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공식적으로 인정된 곳도 아니에요. 버뮤다 삼각지대는 어떤 세계 지도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아무도 이것의 정확한 경계선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면적에 대한 근사치가 130만에서 390만 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는 추측만이 있죠. 모든 근사치로 볼 때 그 지역은 모호하게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어요. 1964년 빈센트 헤이스 가디스라는 미국 작가가 아르고시 잡지에 기사를 쓸 때 처음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그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쓴 건 수백 척의 배와 비행기를 흔적도 없이 파괴한 삼각 지역을 묘사하기 위해서였죠. 몇몇 배와 비행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종된 배와 비행기의 수를 파악하는 건 꽤 어려워요. 그 지역에 있는 잔해들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록된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버뮤다 삼각지대에 관한 전설은 15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탈리아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때처럼요. 대서양을 항해하던 시기 1400년대 후반에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버뮤다 삼각지대로 알고 있는 곳에서 그는 거대한 불꽃이 바다로 추락하는 걸 봤어요.
후에 똑같은 위치에서 멀리서 특이한 불빛이 번쩍이는 걸 봤어요. 그 이후 다른 많은 선원들처럼 그의 나침반은 오작동을 심하게 일으켰어요. 과거 1945년 정기적인 항공을 하던 해군 항공편 19 또한 버뮤다 삼각지대의 전설을 시작했어요. 찰스 테일러 중위가 지휘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삼각지대에서 길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조종사들은 GPS가 없었기 때문에 나침반을 믿어야 했고 특정 방향으로 얼마나 날았는지와 속도를 추적해야 했어요. 작업을 마친 직후 기내에 있던 나침반 2개 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비행기의 실종 후에 발견된 기록들에 의하면 테일러는 그 특정한 날에 시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초기 보고서에는 이 불행한 사건의 원인이 조종사의 실수였다고 언급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기에 여러 번의 검토를 거친 원인 또는 이유 불명으로 바뀌었죠. 브루스 게르논이라는 생존한 조종사는 삼각지대 위를 지나가는 동안 전자안개를 통과했고 그걸로 시간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1970년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던 그는 소용돌이를 형성하고 나선형으로 회전하는 2개의 거대한 구름에 둘러싸였어요. 이전에 많은 사람들처럼 내비게이션 장치가 오작동하는 걸 알아차렸어요. 겨우 구름을 뚫고 나왔을 때 비행이 3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죠. 총 75분은 걸려야 했는데도요.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다른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시간에 밀려 나왔다고 믿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볼 수 있었던 건 이상하게 생긴 구름뿐만이 아니었어요. 2014년 한 조종사는 전혀 알 수 없는 날아다니는 물체와 거의 충돌할 뻔했어요. 이런 이상한 조우 중 일부는 심지어 테이프에도 찍혔어요. 2015년 초 비행편에서 승객들이 바다 위에 떠있는 기이한 물체를 알아차린 경우죠. 조종사는 거기서 실제로 뭘 봤는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어요. 좋아요. 모든 설명 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특이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해양학자들은 배가 왜 이 근처에서 사라졌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오래된 이론 중 하나로 돌아갔죠. 이상파랑이요. 이것들은 갑자기 나타나는 거대한 물의 벽이에요. 만약 이런 여러 개의 파도가 동시에 상승하면 샌드위치처럼 겹쳐집니다. 하나의 파도가 10m 이상의 높이에 도달하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면 30m 높이를 넘어서는 이상파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런 종류의 파도는 가장 큰 배들을 빠르게 앞지를 수도 있죠. 기상학자들도 자신들만의 설명을 생각해냈어요. 육각형 구름이요. 이 특이한 형태의 구름은 최대 시속 270km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32에서 88km에 이르기 때문에 꽤나 주목할 만하죠. 이와 같이 이 거대한 풍력 속의 파도는 14m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지구의 자기력 또한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 내에서 나침반은 움직이는 자북극인 자북보다는 지리적 북극인 진북을 가리켜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2개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완벽하게 겹쳐서 항법 장치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자기 현상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했어요. 이걸 무편 차선이라고 불러요. 문제는 과학자들이 이 선이 매년 움직인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한때는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멕시코만을 통과하고 있어요. 노르웨이 해안을 따라 발견된 다른 이상한 자연현상이 왜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그렇게 많은 배들이 사라졌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곳에는 분화구가 몇 개 있어요. 폭이 최대 800m고 깊이는 48m죠. 과학자들은 이것들이 메탄가스 거품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어요. 이 가스는 해저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퇴적물에서 새고 있는 것 같아요. 가스가 일정량에 도달하면 표면으로 터져 폭발을 일으켜요. 그럼 오늘날의 조종사와 선장들이 실제로 이 지역을 피하나요? 그게 오늘날 그곳에서 실종되는 배들이 적은 이유를 설명해 줄까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마이애미에서 푸에르토리코의 산호항까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있다면 아마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배에 관해서 말하자면 만약 사람들이 버뮤다 삼각지대를 피한다면 거의 모든 캐리비안 휴가들은 엉망이 될 거예요. 오늘날까지 버뮤다 삼각지대를 지나가는 비행편은 많으니 피하는 사람은 없는 게 분명해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왕래가 많은 항로 중 하나예요. 오늘날 버뮤다 삼각지대는 바다와 항공 둘 다에서 매일 교통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지대는 실제로도 자주 발생하는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의 영향을 받아요. 지역 날씨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강한 해류인 멕시코 만류가 버뮤다 삼각지대를 통과한다는 걸 명심합시다.
게다가 대서양에서 가장 깊은 지점인 밀워키 심연 또한 버뮤다 삼각지대에 위치해 있어요. 푸에르토리코 해구는 밀워키 심연 깊이에서 거의 8,380m에 도달해요. 그러니 생각해보면 모든 미스터리는 인간의 실수, 나쁜 날씨, 그리고 많은 선박 교통의 완벽한 조합인 거예요. 미국 해안 경비대가 제공한 자료에 의해 확인됐고요. 확률을 보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실종된 배나 비행기의 수는 다른 곳과 다르지 않아요. 실종은 대서양의 어느 비슷한 지역보다 더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약 50척의 배와 20대의 비행기가 사라졌다고 해요. 이게 전체 개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만약 배 한 척이 실종된 것으로 보고되면 공식 기록에 구조됐음을 기술할 수 없습니다. 또 보고에 더해졌지만 알고 보니 사실 전혀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도 있었어요. 1937년 플로리다 데이토나 해변 앞바다에서 일어난 비행기 추락 사고처럼요. 지역 신문들은 놀랍게도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죠. 싱크대 꼭대기에 있는 작은 구멍이 뭘 위한 건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디자인에 따라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구멍은 거울을 향해 있는 가장자리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수도꼭지 밸브 사이에 있으면 여러분을 향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구멍은 범람을 방지하고 배수구의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만약 그 구멍이 없다면 물이 가득 찬 대야는 배수구에서 나오는 공기에 가해지는 저항 때문에 천천히 배수될 거예요. 욕조에도 이 구멍이 있지만 주방 싱크대에는 구멍이 없어요. 욕조는 채우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딴 데 주의가 산만해져 그곳을 나와 욕조 채우는 걸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욕조에 좀 더 필요하죠. 주방 싱크대는 두 표준 대야 사이의 칸막이 모양으로 범람 방지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칸막이는 가장자리보다 더 낮게 올라와 있어요. 대부분의 등산 배낭에는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특징이 있어요. 가슴끈이 있다면 한번 자세히 보세요. 버클에 내장된 호루라기가 보일 거예요. 혼자 있거나 등산 중에 어딘가에 끼었거나 물에 있거나 거기서 혼자 떨어졌을 때를 위한 거예요. 모든 배낭에 호루라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산악자전거, 하이킹, 스노보드, 스키 그리고 다른 비슷한 야외 활동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현대식 배낭에는 호루라기가 있어요. 배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많은 브랜드들이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외부에 패치가 꿰매진 표준 모델을 갖고 있어요. 우린 이걸 래쉬탭 또는 어떤 사람들은 돼지코라고 불러요. 원래 제조업자들은 사람들이 등산할 때 얼음 도끼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 기능을 고안해왔어요. 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그걸 가죽으로 만들었죠. 물론 보통 배낭 여행자들은 그런 모험을 하지 않죠. 하지만 이 패치는 헤드폰이나 물병과 같은 물건들을 들고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여전히 유용해요. 또는 등산화와 다른 필수적인 것들을 묶어두면 배낭 안에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요. 왜 쇼핑카트는 막혀있지 않고 격자무늬 시스템을 갖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제조업체는 금속을 덜 사용하기 때문에 카트가 더 가볍고 저렴해지죠. 또 슈퍼마켓 직원은 카트에 뭐가 들었는지 더 쉽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카트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쉬워요. 만약 막혀있는데 누군가가 그 안에 오렌지 주스나 우유를 엎질렀다고 상상해보세요. 밖에 비가 오면 카트가 이런 식으로 배수하는 게 더 쉬워요. 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왜 세탁 바구니에 종종 구멍이 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에 있는 빨래가 숨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더러운 세탁물에 사용하면 밀폐된 바구니를 환기시키기가 더 어렵고 세탁물에 곰팡이 피는 걸 막기 힘들죠. 또 통풍구가 없는 바구니에 훨씬 더 많은 정전기가 생길 수 있어요. 스키 글러브에 멋진 작은 고리가 있는 거 봤어요? 네, 손가락에 있는 거요. 이 장갑은 스노보드, 스키 또는 다른 활강용으로 특별히 만들어졌어요. 손가락의 루프 때문에 카라비너를 사용하여 장갑을 팩에 걸 수 있어요. 열린 부분을 아래로 향하게 하면 하이킹을 하거나 다른 겨울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장갑에 어떠한 파편이나 눈도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넘어지고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요. 제가 늘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전문 산악인이 아니더라도 소위 카라비너 고리를 이용하는 게 좋을 거예요. 이걸로 손가락을 위로 한 채로 장갑을 말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물방울이 생겨도 손가락에 고이지 않고 밑으로 굴러 떨어질 거예요. 새 가방, 신발 그리고 많은 제품들과 함께 나오는 실리카젤 포장 알죠? 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발이나 그게 들어있던 다른 제품들의 신선도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보관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이 봉지들은 주변으로부터 수분을 몰아내기 때문에
건조제와 같아요. 예를 들어 본을 말려야 하거나 잘못된 곳에 물이 고인 경우 등에 사용할 수 있어요. 스테이플러를 다룰 때 실수로 붙이고 싶지 않았던 페이지를 집을 수 있죠. 이 간단한 팁을 쓰지 않는 한 이걸 제거하기는 쉽지 않아요. 스테이플러 앞부분을 보세요. 저기 금속판 보이죠? 그건 모루라고 해요. 스테이플러를 뒤집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 휠을 임시 스테이플러 옵션으로 돌릴 수 있어서 핀을 제거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요. 네, 모루가 거기 있으니 스테이플러 설정을 조절하시면 돼요. 치약이 여러 가지 색을 띠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 대부분은 왜 그런지조차 궁금해하지 않죠? 1970년대에 사람들은 치과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들은 치약이 단순히 이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아쿠아프레쉬가 구강 세척제 성분도 있는 치약을 처음으로 꼬아난 이유죠. 그 파란색 줄무늬 말이에요. 나중에 잇몸 케어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빨간색을 첨가했죠. 알루미늄 호일 박스는 우리가 진짜로 숨겨져 있다고 부를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누가 이 상자 옆면을 자세히 보려고 애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엔 손가락으로 뚫을 수 있는 둥근 구멍이 있어요. 생겨난 구멍에 손가락을 넣고 잡고 있으면 돼요. 이게 호일을 뽑는 동안 판지로를 고정하는 방법이에요. 비니의 폼폼은 모자 위에 있는 귀여운 또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못생긴 공이에요. 오늘날에는 특별한 용도가 없을 수 있지만 항상 패션 디테일이었던 건 아니었어요. 가능한 설명 중 하나는 비니가 바이킹들이 길고 추운 겨울 내내 귀를 따뜻하게 유지할 방법을 찾다가 발명한 거라고 해요. 얼마 후 상단에 폼폼도 추가했죠. 원래는 솔기가 분리되는 걸 막아주는 거였어요. 전통적인 뿔은 나중에 추가되었을 것으로 추측돼요. 많은 가정에서 핀과 바늘을 위한 토마토 쿠션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위에 매달려 있는 이 딸기를 보세요. 이상하죠? 이 과일이 토마토에서 자라지 않는 걸 생각하면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딸기는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바늘을 위한 거예요. 토마토 쿠션 위에 있는 다른 바늘들을 뒤지는 동안 잃어버리지 않도록 말이죠. 치약 튜브나 크림 위에 있는 뚜껑을 보세요. 뚜껑 안에 보이는 이 뾰족한 원뿔은 새 튜브를 열 때 유용해요. 왜냐하면 이걸로 봉인의 구멍을 낼 수 있거든요. 네, 뾰족한 걸 찾거나 손톱을 쓸 필요가 없어요. 칫솔에 파란색과 흰색 무늬 솔이 있나요? 네, 이렇게 하면 좀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지만 이 기능에는 실제 용도가 있어요. 제조업자들은 파란색 염료가 닳도록 디자인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새 칫솔을 써야 할 때 대부분 동시에 일어나요. 3개월에서 4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길 권장하지만 만약 잊어버릴 때를 대비해서 유용하게 상기시켜 줄 수 있어요. 많은 자동차의 창문 가장자리를 따라 검은 점들이 있어요. 멋진 디자인이지만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실용적인 용도가 없는 걸 추가하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아마 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이 점들은 프릿이라고 불려요. 독일인 프리츠와는 달라요. 프릿은 차 내부 기온의 고저가 심할 때 유리 가장자리가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가스통에는 아주 작은 두 번째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이 구멍에서 액체를 쏟아낼 때 공기가 그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생기는 일종의 콸콸거림을 막기 위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액체의 흐름이 고르지 못해서 결국엔 바닥 전체에 넘쳐 흐르게 되거든요. 또 이 구멍은 가스를 배출하고 통이 사용 중에 터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있어요.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탑승권에 SSSS라는 글자가 있으면 걱정해야 하나요? 난기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건 뭘까요? 비행기에 제일 먼저 탑승해야 할까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대부분의 비행기에 파란색 좌석들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에 수수께끼는 없어요. 항공사들은 이 색상에 진정 효과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색상을 선택해요. 이 색은 승객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심지어 제일 많이 긴장했을 비행기 승객들도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또 다른 좀 더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얼룩, 먼지, 긁힌 자국은 진한 파란색 원단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요. 탑승권을 공공장소에 버리지 마세요. 여기에는 이름과 마일리지 번호를 포함한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으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향후의 예약을 확인하고 좌석을 변경하거나 심지어 항공편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탑승한 비행기표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으로 가지고 가서 종이 분쇄기로 파쇄하는 거예요. 그나저나 탑승권에 SSSS나 S라는 글자가 보이면 추가 보안 검사를 준비하세요.
이 문자 대신 체크업한 무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표시가 있으면 휴대 수화물도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을 2차 보안 검색 대상자로 뽑을까요? 일부 기준은 편도 예약이나 현금 지불을 한 경우예요. 경우에 따라 선발은 완전 랜덤으로 돼요. 보세요. 게이트가 열렸고 탑승이 시작됐어요. 잠깐만요. 어디로 뛰는 거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경험이 많은 세계 관광 여행자들의 팁은 항상 마지막에 탑승한다예요. 우선 줄 서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탑승교와 통로에 사람들이 더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죠. 어차피 아무도 여러분의 자리를 뺏진 않을 거니까요.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부피가 큰 휴대용 가방이 있다면 마지막에 탑승하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좌석에 도착할 때쯤 머리 위에 모든 빈 공간이 차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가방은 결국 비행기의 다른 곳에 넣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승객들이 내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짐을 찾으셔야 할 거예요. 이런... 이착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은 보통 화장실 문에 작은 스위치를 밀어요. 이게 열려서는 안 될 때 열리는 걸 방지해주죠. 마찬가지로 승무원은 누군가가 안에 있을 때 문을 쉽게 열 수 있어요. 보세요. 화장실 표지판을 들어 올리고 손잡이를 잠금 해제 위치로 이동하기만 하면 돼요. 조종사들은 난기류를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난기류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건 상승기류예요. 대부분의 경우 난기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불과 몇 미터 아래밖에 내려가지 않아요. 조종사들이 승무원들에게 앉으라고 할 정도로 난기류가 강하다면 비행기는 3에서 6미터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가장 극단적이고 주먹을 꽉 쥐게 하는 난기류는 아주 희귀해요. 하지만 상승기류는 폭풍 또는 기타 날씨 현상의 일부로 위로 이동하는 큰 기단이에요. 조종사들은 밤에 레이더로 상승기류를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가 거기에 충돌할 때 시속 804km의 속도로 거대한 과속 방지턱을 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상승기류는 또 항공기를 위험한 고도로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요. 현대 비행기에는 항로의 다른 비행기, 산, 그리고 다른 고형의 물체를 탐지하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어요. 다른 비행기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조종석에서는 운행 중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8km 가까이 다가오면 같은 목소리가 조종사의 방향을 알려주기 시작해요. 비행기는 이착륙하는 동안에도 하나의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두 엔진이 동시에 고장난 적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비행기가 하늘에서 바위처럼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조종사들은 착륙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는데 최대 2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객실이 가압되는 방식은 여러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은 달고 짠 걸 맛볼 수 있는 능력을 30% 잃게 돼요. 다른 말로 하자면 기내식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단지 그 맛을 느끼지 못할 뿐인 거예요. 이건 항공음식 공급업체들이 요리하는 음식에 여분의 소금과 향신료를 첨가하는 주요한 이유기도 하죠. 하지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에요. 과학적인 설명도 있겠지만 어떤 신비한 이유로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게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행 중에 들리는 띵 소리에는 각각 의미가 있어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이륙 직후 보잉 하는 것은 착륙 기어가 들어가고 있음을 나타내요. 3번의 연속적인 띵 소리는 한 번의 띵 소리보다 더 긴박함을 의미해요. 높았다가 낮아지는 벨소리는 승무원들에게 비행기의 다른 부분에서 동료들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려줘요. 차임벨이 3번 낮게 울리면 전방에 심각한 난기류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승무원들은 식사 카트를 치우고 자리를 잡고 안전벨트를 매야 해요. 만약 여러분이 겁을 잘 먹는 승객이라면 객실 가운데에 있는 좌석을 선택하세요. 난기류는 대부분 실내의 앞뒷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날개 위에 있는 가운데 부분은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다른 식사를 먹어요. 이런 조치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두 조종사가 같은 요리를 먹고 식중독에 걸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경우 누구도 비행기를 조종할 수 없게 될 거예요.
만약 여전히 같은 요리를 먹고 싶어 하고 다른 걸 먹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안전한 방법이 있어요. 조종사들이 동시에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한 조종사가 그 요리를 먹고 몇 시간 후에도 여전히 괜찮다면 다른 조종사도 자신의 식사를 용감하게 먹을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가장 더러운 장소에 대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요, 변기가 아니에요. 화장실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승무원들은 머리 받침대, 좌석 주머니, 쟁반 테이블, 그리고 안전벨트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해요. 실험 결과 모든 안전벨트의 3분의 1에 효모와 곰팡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대부분의 쟁반 테이블은 박테리아로 덮여 있어요. 좌석 주머니도 아주 불결해요. 하지만 그중 머리 받침대가 제일 더러워요. 대부분의 경우 승무원들은 비행 중에 그것들을 바꾸거나 소독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요. 기장이 몇 가지 서류 작업을 끝내고 있다고 안내한다면 그건 비행 일정을 수정하느라 바쁘거나 지상 직원이 비행 일지를 준비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건 여행의 공식 기록이 들어있는 일지예요. 일부 비행기들, 특히 장거리 비행을 하는 비행기들은 승무원들이 한숨 잘 수 있는 비밀 침실이 있어요. 승무원 휴게실이라고 불리는 이 침실은 비행기의 뒤쪽이나 조종실 뒤에 위치해 있어요. 이러한 칸에는 승무원들이 쉴 수 있는 편안한 침대가 10개까지 있을 수 있어요. 비행기 창문은 고속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초강력 플렉시 글래스로 만들어져 있어요. 또 창문은 특수한 방법으로 모양이 나 있어서 객실 내부에 더 높은 압력이 창문을 항공기 본체에 밀어붙여요. 다시 말해서 비행기 창문은 깨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거죠. 옛날 옛적에 비행기 창문은 사각형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창문의 모서리에 축적된 압력은 궁극적인 약점이 되었죠. 즉, 각각의 사각형 창문에 4개의 약한 곳이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높은 고도에서 오는 엄청난 압력으로 쉽게 박살나게 했어요. 다행히 비행기 창문을 둥글게 만든 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이러한 모양은 압력을 분산시키고 균열 또는 기타 손상의 가능성을 줄여줘요. 비행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또는 1000시간의 비행시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번개에 맞아요. 오늘날에는 완전 안전해요. 전하가 그냥 비행기의 알루미늄 껍데기를 통과해요. 비행기에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죠. 하지만 비행기가 번개에 맞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발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나요? 비행기가 구름을 통해 날고 있을 때 동체와 공기 사이의 마찰이 정전기를 발생시켜요. 가끔 그게 번개를 일으킬 수 있어요.